이게 18년 동안 숨겨져 있었던 건가? 그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2017년 겨울, 철거를 앞둔 오래된 교무실 벽이 뜯겨나가던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었다. 먼지에 뒤덮인 작은 틈 안에서 피가 말라붙은 남성용 시계와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1999년 날짜가 적힌 서류가 발견되었다. 그 서류 한 장에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진 이름이 적혀 있었다. 교장 한정호.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공간이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누군가는 그날 이후 이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숨겨왔다. 그리고 지금 그 침묵이 깨지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교무실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누가 그 진실을 끝까지 감추려 했던 걸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함께 따라와 주세요. 1999년 가을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서인고등학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질서 정연한 명문 사립고였다. 매년 높은 대학 진학률을 자랑했고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엄격하지만 믿을 수 있는 학교로 통했다. 그러나 그 단정한 외관 뒤에는 아무도 쉽게 입 밖에 내지 않는 긴장감이 항상 감돌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교장 한정호가 있었다. 그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인물이었다. 학생들에게는 늘 결과만을 요구했고 교사들에게는 성과로 압박을 가했다. 그의 말 한마디로 교사의 인사평가가 바뀌고 학생의 진로가 결정되기도 했다. 학교 안에서 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누구도 그에게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못했고 그를 둘러싼 소문조차 조심스럽게 속삭여질 뿐이었다. 국어 교사 윤서인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최대한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부임한 지 3년째였던 그녀는 아직 학교의 완전한 내부인이 되지 못한 채 늘 어딘가 어색한 경계 위에 서 있었다. 그녀는 학생들의 표정과 말투에서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 학교에서는 때때로 모르는 척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이미 배워가고 있었다. 그 무렵 2학년 학생 이수민의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수민은 원래 조용하지만 성실한 학생이었다. 시험 성적도 꾸준했고 교사들의 평가도 좋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했고 질문을 해도 눈을 피한 채 짧게 대답만 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누군가의 발소리나 교무실 호출 소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이었다. 윤서희는 몇 번이나 상담을 시도했지만 수미는 항상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 말은 진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방어처럼 들렸다. 한편 행정실 직원 박문태는 학교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교장의 일정과 서류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고 교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인물로 여겨졌다.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성실한 직원이었지만 최근 들어 그의 표정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묻어 있었다. 특히 교무실 문이 닫히는 소리나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그는 잠시 멈칫하며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생겨 있었다. 체육교사 최동식은 이 학교에서 몇 안 되는 직설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교장의 방식에 불만이 많았고 회의 자리에서도 거침없이 의견을 내곤 했다. 물론 그 대가로 그는 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수업 배정이 불리하게 바뀌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교장과 최동식 사이에는 늘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1999년 11월 3일 평소와 다르지 않게 하루가 끝나가던 저녁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하교했고 일부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만 교실에 남아 있었다. 교사들 역시 하나둘씩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교장은 아짜낙 행정실에 내려와 박문태에게 짧게 말했다. 확인할 서류가 있다. 교무실에 잠깐 들렀다 가겠다. 그의 말투는 평소처럼 건조했고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을 마지막으로 한정호는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날 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던 교무실은 결국 아무도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음 날 아침 교장이 출근하지 않자
학교는 처음에는 단순한 일정 착오로 생각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집에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다. 경찰이 투입되었고 학교 주변과 이동 경로에 대한 수색이 시작되었다. 며칠 후 교장의 차량이 학교 뒤편에 오래된 공터에서 발견되었다. 차문은 잠겨 있었고 내부에는 지갑도 서류도 없이 차 열쇠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차 안에는 몸싸움의 흔적도 외부 침입의 흔적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스스로 차를 세우고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했다. 개인적인 채무 문제, 외부 원한 관계, 혹은 스스로의 잠적. 하지만 뚜렷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은 점점 더 모호해졌다. 학교 측은 빠르게 입장을 정리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일 수 있다. 공식적인 발표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교사들에게는 불필요한 발언을 삼가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학생들에게도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압박이 가해졌다. 마치 학교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입을 다문 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는 듯 보였다. 그러나 윤서희는 그 침묵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 특히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이수민의 불안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리고 며칠 전 교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찢어진 시험지 조각이 다시 떠올랐다. 그 종이에는 분명히 이수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붉은 펜으로 무언가가 크게 표시되어 있었다. 단순한 채점 흔적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거칠고 감정이 실린 선이었다. 그날 밤 윤서희는 늦게까지 남아 교무실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하나 더 발견했다. 교무실 바닥 구석에 떨어져 있던 작은 종이 조각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처럼 보였지만 펼쳐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 종이에는 분명 누군가 급하게 적은 듯한 글씨가 있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면 그 뒤에 문장은 찢겨나가 있었지만 남아있는 글자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했다. 윤서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자신의 노트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교무실을 둘러보았다.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렸다. 이미 대부분의 불이 꺼진 늦은 시간이었다. 누군가 아직 학교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윤서희는 문 쪽으로 다가갔지만 결국 문을 열지 못했다. 대신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복도를 바라보기만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전날 발견한 종이를 다시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노트를 펼친 순간 그 종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분명히 자신이 넣어둔 것이 맞았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윤서희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감각이 흘렀다. 누군가가 자신의 행동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애초에 이 학교 안에서는 누군가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때부터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교장의 실종이 학교 전체를 뒤덮은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서인고등학교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변해 있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수업이 진행되고 학생들은 교과서를 펼쳤지만 누구도 이전처럼 자연스럽게 웃지 않았다. 복도에서는 작은 소리조차 크게 울렸고 교무실에서는 누군가의 시선이 늘 어딘가를 감시하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이름, 이수민이 있었다. 윤서희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교장의 실종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이수민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 수민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생활지도부였다. 수민의 상담 기록과 생활기록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보다 더 차가웠다. 이미 전학 처리된 학생입니다. 관련 자료는 폐기되었거나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그 말은 너무도 정형적이었고 지나치게 빠르게 준비된 대답처럼 들렸다. 윤서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민이 속해 있던 반의 담임 교사를 찾아갔지만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다. 그 학생,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투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담겨 있었다. 마치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는 듯한 혹은 말하면 안 된다는 듯한 기색이었다. 그날 오후 윤서인은 교무실 한쪽에서 혼자 서류를 정리하던 중 낯선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들자 박문태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괜히 깊이 파지 마십시오. 좋은 일 없습니다.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거의 부탁에 가까웠다. 아니, 어쩌면 두려움이었다. 윤서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저녁 학교에는 또 다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체육교사 최동식이 경찰 조사에서 강하게 항의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실종 당일 밤 학교 근처에서 교장의 차량을 봤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오히려 그의 과거 이력과 교장과의 갈등을 이유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기 시작했다. 교무실 안에서도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었다. 몇몇 교사들은 노골적으로 최동식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그와 거리를 두려 했다. 그를 향한 시선에는 이미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윤서인은 그 흐름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사건의 핵심이 분명히 다른 곳에 있음에도 모두가 너무 쉽게 한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방향을 잡아준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윤서인은 늦게까지 남아 교무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학교 안은 조용했다. 그녀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 오래된 서류를 확인하던 중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하단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발견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표지는 반쯤 찢겨 있었다.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던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이 있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면 선생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윤서희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 글씨는 분명 학생의 것이었고 그리고 그녀는 그 글씨를 알고 있었다. 이수민이었다. 그 문장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의 절망에 가까운 선언이었다.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남기는 말. 윤서희는 그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찢어내려다 멈췄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노트를 그대로 닫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때 교무실 안쪽에서 미묘한 소리가 들렸다. 아주 약한,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소리였다. 마치 나무가 살짝 긁히는 듯한 혹은 무언가가 안쪽에서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다. 윤서희는 숨을 죽인 채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소리는 교무실 벽 쪽 오래된 캐비닛이 놓여 있는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상할 정도로 크게 들렸다. 캐비닛 앞에 멈췄을 때 소리는 이미 멈춰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철제 캐비닛과 벽. 하지만 그 순간 윤서희는 알 수 없는 확신을 느꼈다. 이 공간 어딘가에 분명히 숨겨진 것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손을 뻗어 캐비닛을 살짝 밀어보려 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교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박문태였다. 그는 숨을 약간 거칠게 쉬고 있었고 윤서희를 보자마자 멈칫했다. 그리고 곧바로 시선을 캐비닛 쪽으로 옮겼다. 그 짧은 순간 그의 얼굴에는 분명한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아직 안 가셨습니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윤서희는 손을 내리며 대답했다. 조금 정리할 게 있어서요. 박문태는 잠시 말을 멈춘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캐비닛 앞에 섰다. 마치 그 앞을 가로막듯이 늦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날 밤 윤서희는 결국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 교무실을 나섰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다. 캐비닛 뒤에서 들려오던 소리, 그리고 그 순간 박문태의 얼굴에 떠올랐던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 이수민의 그 문장,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면. 그 문장의 뒷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윤서희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그녀의 선택은 단 하나였다.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칠 것인가, 아니면 모두처럼 모른 척할 것인가. 그리고 그녀는 아직 그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수민이라는 이름은 점점 학교 안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출석부에서는 이미 지워졌고 생활기록부에서도 그 흔적이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다.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학생처럼. 그러나 윤서희의 기억 속에서는 그녀의 표정과 떨리던 눈빛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다. 분명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점점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며칠 뒤 윤서희는 우연히 행정실에서 수민의 서류 일부를 보게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전학 처리된 학생이었지만 서류의 흐름이 어딘가 이상했다. 전학 신청서의 날짜와 처리 날짜가 맞지 않았고 담당자 서명 역시 다른 문서들과 비교했을 때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특히 도장의 위치와 잉크 번짐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마치 급하게 만들어진 위조 문서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박문태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그 말에는 더 이상의 대화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윤서희는 더 묻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확실히 느꼈다. 이 학교는 지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것도 매우 조직적으로. 같은 시기 학교 안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실종 전날 밤 교무실 근처에서 교장과 어떤 학생이 격렬하게 말다툼을 했다는 이야기였다. 목격자는 익명을 요구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 학생이 이수민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빠르게 퍼졌다. 이 소문은 곧 경찰의 귀에도 들어갔다. 수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교장과 학생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혹은 협박과 관련된 문제. 그러나 학교 재단 측은 즉각적으로 이를 부인했다. 근거 없는 추측이라는 공식 입장이 나왔고 교사들에게는 다시 한번 발언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그날 이후 이수민은 완전히 사라졌다. 교실에서도 복도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담임은 그녀가 전학을 갔다고만 설명했고 학생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윤서희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너무 조용하게 정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 후 윤서희는 학교 방송실을 찾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최근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방송실은 평소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었고 오래된 장비와 카세트 테이프들이 먼지 속에 쌓여 있었다. 그녀는 보관함을 하나씩 열어 날짜별로 정리된 테이프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11월 3일, 바로 교장이 사라진 날의 테이프가 비어 있었다. 앞뒤 날짜의 테이프는 모두 존재했지만 그날 것만 유독 빠져 있었다. 그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확한 공백이었다. 그 순간 윤서희의 등 뒤로 서늘한 감각이 스쳤다. 누군가는 그날의 기록을 의도적으로 제거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사라져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날 저녁, 윤서희는 교무실로 돌아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실종 전날 수민의 표정, 그리고 그날 밤 학교 안의 공기, 뭔가 평소와 달랐던 느낌. 그때였다.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다. 분명히 그날 저녁 수민이 교무실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지 못한 채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 안에서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낮고 짧은 목소리. 윤서희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냥 지나쳤을까?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 체육교사 최동식이 술에 취한 채 교무실에 들어와 큰 소리를 냈다는 것이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내듯 말했다. 그날 누군가는 막으려고 했고 누군가는 끝까지 덮으려고 했어. 그 말은 곧바로 조용히 묻혔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윤서희의 귀에는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교무실에 남았다. 모두가 퇴근한 뒤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박문태의 책상 아래 립숙한 곳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파일은 이미 일부가 찢겨 있었지만 남아있는 페이지에는 분명한 글씨가 있었다. 학생 상담 일지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수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서희는 손을 떨며 그 내용을 읽었다. 교장실 호출이 잦음, 혼자 들어가는 것이 불안하다고 표현함.
도움을 요청했으나 상황 설명을 명확히 하지 못함. 그리고 마지막 줄, 교장실에 혼자 들어가기 싫다고 반복적으로 호소함.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윤서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물렸다. 퍼즐의 일부가 드디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수민은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분명히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바로 이 학교 안에 있었다. 윤서희는 파일을 덮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텅 빈 교무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공간은 더 이상 조용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시선과 말해지지 않은 진실이 가득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그녀의 선택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이 사건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점점 더 한 방향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이상할 정도로 단순했다. 체육교사 최동식, 학교 안팎에서 그의 이름이 점점 더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다. 교장과 공개적으로 충돌했던 유일한 인물 사건, 당일 밤, 학교 근처에서 목격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분노를 숨기지 못하는 성격, 모든 것이 너무 쉽게 하나로 이어졌다. 경찰은 그의 사물함을 조사했고 그 안에서 피가 묻은 운동복을 발견했다.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처럼 보였다. 교무실 안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것처럼 분위기가 굳어갔다. 몇몇 교사들은 노골적으로 그를 피했고 어떤 이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말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윤서희는 그 흐름이 불편했다. 아니, 정확히는 불안했다. 너무 빠르고 너무 편리한 결론이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이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며칠 후 경찰 조사 결과가 일부 공개되었다. 운동복에 묻은 피는 최동식의 것이었다. 과거 훈련 중 입었던 부상이 터진 흔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증거는 순식간에 의미를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애매한 상태로 남아 사람들의 머릿속에 더 깊이 자리 잡았다. 그날 저녁 윤서희는 교무실에서 나가려던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돌아보니 박문태였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주변을 확인하듯 한 번 둘러본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이 일 덮하지 마십시오. 윤서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박문태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다시 말을 이었다. 괜히 건드리면 선생님도 여기 못 남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윤서희는 조용히 물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순간 박문태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입을 열려다가 멈췄고 한 발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그날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더 물러섰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너무 늦었다. 윤서희는 분명히 들었다. 교장은 혼자 죽은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문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돌아섰다. 그 짧은 한 문장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지금까지는 실종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윤서희의 머릿속에서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살인. 그날 밤 윤서희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교무실에 홀로 앉아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조각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수민, 찢긴 상담일지, 사라진 카세트 테이프, 위조된 전학 서류, 그리고 혼자 죽은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우연히 교무실 한쪽 벽에 붙어있는 오래된 전화 사용 기록표에 멈췄다. 평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종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다. 윤서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종이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날짜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11월 3일. 그날의 기록은 다른 날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몇 개의 내선 통화, 몇 개의 외부 전화. 하지만 그중 하나가 이상했다.
교장이 사용한 것으로 표시된 통화 기록. 그것은 교무실 내선이 아니었다. 학교 외부 공중전화로 연결된 기록이었다. 윤서희는 눈을 좁히고 그 시간을 확인했다. 그것은 교장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대와 거의 일치했다. 왜 교장은 학교 안에 있으면서 굳이 외부 공중전화를 사용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또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다. 누군가와의 통화를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은 곧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다. 그 통화의 상대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 통화가 그날 밤의 모든 사건을 시작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윤서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확실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우연한 사고도 아니었다.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침묵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시간은 결국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보였다. 1999년의 겨울이 지나고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다. 경찰 수사는 결정적인 증거 없이 종료되었고 교장 한정호는 공식적으로 행방불명 상태로 남았다. 학교는 새로운 교장을 맞이했고 서인 고등학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운영되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정말 끝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18년이 흐른 2017년 윤서희는 여전히 그 학교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중견 교사가 되어 있었고 후배 교사들에게는 안정적이고 조용한 인물로 보였다. 하지만 그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모르는 척하는 법을 완벽하게 익힌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승진 기회도 몇 번이나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다. 이유를 묻는 사람은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서인고등학교 역시 변해 있었다. 건물은 낡아 있었고 학생 수는 줄어들었으며 결국 재단은 학교를 폐교하고 부지를 재개발하기로 결정했다. 그에 따라 학교 내부 정리 작업이 시작되었다. 오래된 교무실 역시 철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날 사건은 다시 시작되었다. 교무실 벽면 철제 캐비닛을 옮기던 중이었다. 작업자 중 한 명이 캐비닛 뒤 벽을 두드리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벽의 일부가 다른 부분보다 비어있는 듯한 둔탁한 울림이었다. 여기 속이 빈 것 같은데요. 그 말과 함께 작업이 멈췄다. 곧바로 벽 일부가 뜯겨 나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공간이 드러났다. 그것은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공기는 오래된 냄새로 가득했다. 마치 18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시간의 틈처럼 그 안에서 발견된 것들은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남성용 시계였다. 금속 부분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유리 표면에는 긁힌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계 안쪽에는 말라붙은 검붉은 얼룩이 있었다. 그 옆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있었다. 봉투를 열자 1999년 날짜가 적힌 생활기록부 사본과 몇 장의 공식 문서가 나왔다. 그 문서들 중 일부에는 분명히 교장 직인이 찍혀 있었지만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묘한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한정호. 그 이름이 다시 입 밖으로 나온 순간 18년 전의 시간이 조용히 되살아났다. 경찰이 다시 투입되었고 현장은 즉시 통제되었다. 언론 역시 빠르게 소식을 접하고 몰려들었다. 18년 전 실종된 교장 교무실에서 발견된 의문의 공간. 사건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윤서희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에는 오래전 잊었다고 생각했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교무실 안쪽에서 들려오던 소리, 캐비닛 앞에 서 있던 박문태의 얼굴, 그리고 자신이 끝내 열지 못했던 그 문. 며칠 후 발견된 카세트 테이프의 복원이 시작되었다. 오래된 녹음이었지만 일부 음성은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녹음에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처음에는 웅성거림처럼 들렸지만 점점 더 분명해졌다.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학생을 내보내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분명히 들리는 한 소리. 여학생의 울음이었다.
그 소리는 짧았지만 듣는 사람의 숨을 틔게 할 만큼 선명했다. 윤서인은 그 녹음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이수민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묻혀있던 죄책감이 다시 깨어났다. 그날 밤 그녀는 분명히 학교에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모른 척했다. 며칠 뒤 또 하나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발견된 시계의 혈흔이 분석되었고 그 결과는 명확했다. 그것은 교장 한정호의 DNA와 일치했다. 즉, 그는 분명히 그 공간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남아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죽은 것인가? 아니면 죽은 뒤 그곳의 일부 흔적만 남겨진 것인가? 윤서인은 교무실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그 벽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캐비닛도 벽도 없었다. 그저 드러난 공간만이 남아 있었다. 18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의 입구.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8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입들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기억의 조각들이었다. 그날 비가 왔던 것 같다. 교무실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다. 누군가 뛰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 조각들은 서로 이어지기 시작했고 점점 더 선명한 윤곽을 만들어냈다. 그 중심에는 다시 한번 최동식이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예전처럼 거칠고 직선적인 모습은 많이 사라졌고 대신 깊게 패인 주름과 지친 눈빛이 남아 있었다. 그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왔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듯 아주 담담한 태도로.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짧았지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동식의 진술은 그동안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기 시작했다. 그는 1999년 당시 이미 이수민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교장이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따로 부르고 성적과 장학금을 빌미로 압박을 가한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과장된 소문으로 여겼지만 수민이 자신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려 했던 순간 그는 그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의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그는 학교로 돌아왔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다. 격렬한 말다툼,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울음을 참고 있는 소리. 최동식은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를 들었다. 박문태였다. 그리고 또 한 명.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위압적이었다. 그는 그 목소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강태욱, 당시 재단 이사장의 아들이었고 공식 직책은 없었지만 학교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던 인물.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최동식의 목소리는 그때의 자신을 비난하듯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돌아섰습니다. 그 선택은 이후 18년 동안 그를 괴롭히게 된다. 이 진술은 즉시 새로운 파장을 일으켰다. 강태욱의 이름이 처음으로 공식 수사 기록에 등장한 것이다. 현재 그는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업가로 성장해 있었고 언론과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었다. 경찰이 그를 소환하려 하자 그는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학교에 간 적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의 과거 이동 기록과 주변 증언들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한편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수민의 어머니가 1999년에 작성했던 진정서였다. 그 문서는 정식으로 접수된 기록이 아니었다. 누군가에 의해 보관되었다가 이번 재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었다. 그 안에는 짧지만 분명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제 딸이 교장에게 부당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그 문장은 너무도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숨길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진정서는 당시 어디에도 전달되지 않았다. 접수 기록도 처리 기록도 없었다. 그저 사라졌을 뿐이었다. 윤서인은 그 문서를 읽으며 손을 떨었다.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 무렵
수민이 자신을 찾아왔던 날을, 무언가를 말하려다 끝내 입을 다물었던 순간을, 그리고 자신이 괜찮으면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하며 그 자리를 피했던 기억을.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외면하기로 한 선택. 그 선택이 한 아이를 완전히 고립시켰다는 사실이 이제야 명확해졌다. 그날 밤 윤서희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텅 빈 교무실에 홀로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문장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면. 그 문장의 끝을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늦은 시간이었다. 윤서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짧은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전화는 끊겼다. 다음 날 아침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다. 박문태가 사라졌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 경찰은 즉시 그의 집을 조사했다. 그리고 우편함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종이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벽 뒤에 숨겨진 건 시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겁함이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윤서희의 숨이 드셨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이것은 수많은 침묵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였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는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윤서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다. 끝까지 진실을 마주하는 것. 박문태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는 스스로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냈다. 초췌한 얼굴, 깊게 패인 눈밑,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축 늘어진 어깨.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듯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그러나 입을 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처음 그의 진술은 계속해서 핵심을 비껴갔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날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같은 말들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재수사팀은 이미 과거와 달랐다. 그들은 교무실 구조를 복원했고 당시 도면과 공사 기록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였다. 벽 뒤,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언제 막혔는지,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까지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다. 결국 박문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고 한참을 고개를 숙인 채 있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날 그 애가 먼저 도망쳤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기억 속 1999년 11월 3일 밤은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이야기보다도 훨씬 혼란스럽고 끔찍한 장면이었다. 이수민은 교장실에서 빠져나와 복도를 뛰어 교무실 쪽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숨이 가빠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였고 뒤에서는 교장 한정호가 거칠게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다. 멈춰, 여기서 나가면 네 인생 끝이야. 그 목소리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반복되어 익숙해진 협박이었다. 수미는 그 말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교무실 문을 밀고 들어온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한정호가 그녀를 붙잡았다. 몸싸움이 벌어졌다. 책상이 밀리고 의자가 넘어졌다. 수미는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했고 한정호는 더욱 거칠게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때였다. 박문태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이 교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강태욱이었다. 그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듯 보였지만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건 정리해야겠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한번 큰 소리가 울렸다. 한정호의 몸이 뒤로 크게 흔들리며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 소리는 짧았지만 너무도 선명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한정호는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다. 머리 아래로 피가 천천히 번지고 있었다. 그것은 계획된 살인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죽인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한순간의 충돌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다. 수미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이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강태욱이 먼저 움직였다. 이건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은 그날 밤의 방향을 결정지었다. 그들은 학생을 보호하지 않았다. 대신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박문태는 처음에는 반대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강태욱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이 일이 밖으로 나가면 학교는 끝입니다. 재단도 끝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수민을 바라봤다. 이 아이도 끝입니다. 그 말은 선택을 강요하는 말이었다. 결국 그들은 결정을 내렸다. 시신을 숨기고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 수민은 그 모든 과정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잡고 앉혔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네가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처리할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마. 하지만 그 말들은 결국 하나로 귀결되었다. 이건 내 잘못이다. 그날 밤 이후 수민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고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공포 속에 갇히게 되었다. 며칠 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학교를 떠났다. 전학이라는 형식이었지만 실제로는 강요된 퇴장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기록이 조작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박문태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시신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교무실 벽 뒤 공간. 그곳은 시신이 숨겨진 장소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시신은 어디로 간 것인가? 그 질문이 방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의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문태의 진술이 끝난 후 조사실 안에는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교장의 죽음은 밝혀졌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시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재수사팀은 다시 한번 1999년 당시의 기록을 처음부터 뒤집기 시작했다. 공사 기록, 차량 이동 경로, 주변 CCTV 당시 학교와 연결된 외부 인물들까지 18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지워버렸지만 동시에 일부 흔적을 더 선명하게 남겨두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이상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1999년 11월 4일 새벽 학교 인근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소규모 공사 기록. 내용은 단순한 배관 점검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위치는 사용이 중단된 오래된 공장 건물이었다. 그리고 그 공사는 강태욱과 관련된 업체가 맡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수색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이미 오래 폐쇄된 공장이었고 내부는 대부분 붕괴 직전 상태였다. 하지만 보일러실 아래 바닥 구조가 다른 부분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작업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래에서 오래된 유해가 발견되었다. 시간이 흐른 흔적이 분명했지만 신원 확인은 어렵지 않았다. 치아 기록과 일부 남아있는 물품들을 통해 그것이 한정호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순간 18년 동안 이어져 온 질문 하나가 마침내 답을 얻었다. 하지만 그 답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교장의 죽음은 그날 밤 교무실에서 시작되었지만 진짜 범죄는 그 이후에 완성되었다. 시신을 옮기고 기록을 조작하고 증거를 제거하고 한 학생의 인생을 지워버린 것. 그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태욱이 있었다. 그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가 쌓였다. 당시 통화 기록, 차량, 이동 경로, 관련 업체와의 연결, 그리고 박문태의 진술. 더 이상 빠져나갈 틈은 없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단순히 범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분명해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는 한 명의 가해자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수미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 그녀는 도망쳤고 버티려 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윤서인은 그 사실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재수사팀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 이수민 씨를 찾았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흔들었다. 18년. 그 긴 시간 동안 그 아이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윤서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잠시의 침묵 후 돌아온 대답은 조용했다.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외부와 거의 접촉하지 않고요. 그 말은 충분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매일을 견디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날 이후 윤서희는 결심했다. 이 사건의 끝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겠다고. 며칠 뒤 그녀는 수민이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갔다. 작은 골목 안쪽 간판도 제대로 없는 조용한 가게였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에는 낡은 재봉틀 하나와 정리되지 않은 천 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문 앞에 서 있는 동안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문을 열면 18년 전의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밀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너무도 익숙했다. Kết thúc phần 9, tiếp thắt C. Phần 10, 작은 가게 안은 조용했다. 재봉틀 위에 놓인 천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먼지 사이를 천천히 가르고 있었다. 윤서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18년 전 교무실 앞에서 문을 열지 못한 채 서 있던 그날의 눈빛과 같았다. 이수민이었다. 물론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대로였다. 윤서희는 입을 열려다 멈췄다. 수많은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어떤 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가장 늦었지만 가장 해야 했던 말을 꺼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였다. 수미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 와서요. 그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윤서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수미는 한숨처럼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기억하세요. 윤서희는 눈을 감았다. 기억한다. 저 도망쳤어요. 수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무겁게 느껴졌다. 교장실에서 계속 같은 얘기를 했어요. 성적 장학금, 대학 다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안 놔줬어요. 그녀의 손이 천 위를 천천히 쓸었다. 그래서 뛰었어요. 그냥 도망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이어갔다. 근데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날 밤의 기억이 그녀의 말 속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교무실 문을 밀고 들어왔을 때 숨이 끊어질 것 같았던 순간, 뒤에서 들려오던 발소리, 그리고 잡히는 느낌. 밀쳤어요. 그냥 놓으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근데 그 사람이 넘어졌어요. 짧은 침묵, 그 소리. 아직도 기억나요.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그 이후의 정적. 수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다음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녀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누가 와서 계속 말했어요. 괜찮다고. 우리가 처리할 거라고.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지막 말을 꺼냈다. 근데 결국은 다 제 잘못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18년 동안 그녀는 그 말을 믿고 살아왔다.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윤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수미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날 잘못된 건 윤서희는 말을 이어갔다. 너를 지켜주지 못한 어른들이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수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사건은 빠르게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다. 강태욱과 관련자들은 시신 유기 증거, 인멸 강요, 허위 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다. 그는 끝까지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남아 있었다. 박문태는 모든 것을 인정했다. 그는 마지막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멈췄어야 했습니다. 밀원 바지모 인정했다. 그랜 하지만 그 기회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 버린 뒤였다. 서인 고등학교는 결국 폐교 절차에 들어갔다. 철거를 앞둔 교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책상도 의자도 캐비닛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윤서인은 마지막으로 그 공간에 서 있었다. 18년 전 그녀가 문을 열지 못했던 그 자리. 그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가장 무서운 장소는 유령이 있는 곳이 아니었다.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이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이제야 비로소 드러났을 뿐이었다. 그날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순간의 사고보다 더 오래, 더 깊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진실을 외면한 침묵일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었고 누군가는 막을 수 있었지만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 소녀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종종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진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른다. 알면서도 외면한 순간 우리는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으로 이어가 주세요.